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진고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이규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된 건 다가오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를 어떻게 준비하면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또 좋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원래 수능부터 여러분들이 이미 잘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수능 체제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능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마 곤란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체제가 어떤 부분에서 크게 변화했고 그런 변화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학습 자료를 살펴보면서 이 학습에 대한 대비를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화면에 작년에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치르게 되는 수능의 변화된 형태를 크게 세 가지 정도 핵심을 잡아서 지금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3월과 4월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치르면서 제일 먼저 이제 몸으로 체감하게 된 그 큰 변화는 이 국어 영역의 과목 구조가 예년과 달리 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서 치러진다는 점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이 2022학년도 수능 예비 시행을 보면 올해 3, 4월과 마찬가지로 공통 과목은 크게 독서, 문학 각 17문항씩, 그리고 선택 과목은 각각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로 각 11문항, 11문항 해서 총 45문항으로 이제 올해 6월, 9월 모의 평가와 수능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작년과 달리 아주 크게 변화된 점이고,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6월 모의 평가를 치르기 전에 선택 과목 중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지 조금 더 본인에게 유리한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변화된 수능 체제를 짚어보면서 이 변화된 이 선택 과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방향 해소나 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변화된 특징의 문항 수는 표와 같이 공통 과목은 독서 17문항, 문학 17문항에서 총 34문항. 그래서 배점은 총 지금 74점으로 배점이 돼 있고, 선택 과목은 화법 작문 11문항, 언어와 매체 11문항으로 각 24점 해서 이제 100점 만점으로 배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형태의 변화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3, 4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미 체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크게 변화되는 주요 요소가 EBS 연계율의 감소폭이 있습니다. 예년에는 EBS 연계교재의 수능 연계율이 70%였는데 올해부터는 이 50%로 축소가 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학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년에는 이 EBS 연계교재를 주 학습 교재로 삼아 수능을 대비하고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연계율이 50%로 축소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학습을 준비하는 데 있어 조금 더 고민거리가 아마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 예비 수능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치러진 6월, 9월 수능과 올해 치러진 3월, 4월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 EBS 연계 양상이 또 반영이 되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 학습에 대한 대비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요 특징은 이 1번 첫 번째 국어 영역 과목 구조의 특징과 연계되는 내용인데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짐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특정 과목에 이제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가원이 그런 특정 선택 과목에 몰리는 것을 좀 예방하기도 하고 또 그런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또 막기 위해서 이
표준 점수 산출 방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 유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3월, 4월 모의고사 그 성적 결과를 봤을 때 어떤 과목에 따라서는 이 표준 점수의 상승폭이 조금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이미 학생들이 결과 자료를 통해서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학생들의 고민에 큰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이 공부하는 어떤 방향성이나 그다음 학습의 어떤 범위, 내용이 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에게 좀 학습하기 좀 편하고 유리한 점을 좀 신중하게 고민해서 이제 화작이나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아마 시험을 치르고 또 학습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주요 변화 내용은 방금 봤던 것처럼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3가지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영역별 세부 특징으로 먼저 공통 과목에 대한 주요 변화를 보면, 공통 과목은 이제 총 34문항, 즉 문학 17문항, 독서 17문항에서 총 34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걸로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예년과 달라진 점은 독서에서 2문항, 문학에서 2문항 증가해서 예년 수능에서는 독서 문학을 합했을 때 이 30문항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독서와 문학 각 영역별로 2문항이 추가가 돼서 이 공통 과목에서 4문항이 증가했다는 점, 그 점이 이제 예년 수능과 이제 달라진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통 과목에서 문항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문항 해결을 할 때에 시간 안배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문항이 그냥 단순히 증가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독서나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문항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악해야 되는 이 정보의 어떤 양이나 범위가 또 증가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시간 안배나 이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예년 수능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모의고사나 수능에 대한 문항 해결을 할 때 시간을 조절하거나 조금 더 효과적인 시간 안배를 위한 학습과 연습이 좀 꾸준히 요구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모의고사 풀 때 좀 신경 쓰면서 여러분들이 그 각자 연습을 하는데 좀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공통 과목 중에 독서는 큰 틀에서는 지금 현행 수능의 독서 영역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은 알 수 있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처럼 기억, 니은, 디귿, 니을에 2022학년도 예시문항과 작년 대수능 9월, 6월 모의평가, 그 다음에 저작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각 지문의 정보량을 단순 글자 수로 한번 나타내 보았는데 지금 현재 글자 수를 보면 예년에 그 수능에 나타났던 그 글자 수하고 그다음 2022학년도 예시문항의 글자 수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수능이 추구하는 큰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연계교재나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평가원 기출문제 등을 통해서 이 지문의 어떤 독해력 연습, 그 다음에 시간 안에 이 독서 지문을 파악하는 또 이해하는 그런 연습은 꾸준히 해오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꾸준한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제가 좀 빨갛게 표시를 해둔 건 기존에 우리가 융합 지문이라고 불렀던 그 지문이
올해 수능부터는 이 주제 통합 지문으로 바뀌어서 이 출제가 된다는 점이 예년 수능과는 조금 달라지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엄연히 따지면 이 주제 통합 지문은 올해 수능에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니고 작년 수능부터 이 주제 통합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수능부터 이 주제 통합 지문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건 작년 수능은 체제가 변하진 않았지만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제 수능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독서 영역에서 신유형이 출제가 되고 출제가 되기 시작한 건 작년 수능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유형이라는 측면에서 올해 새로운 그 육모나 구모의 수능 형태를 치른다고 하면 자료가 없어서 조금 답답하고 또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 주제 통합 지문과 관련해서는 이 작년에 6월, 9월 모의 평가와 대수능 지문을 통해서 충분히 대비가 되고 또 어느 정도 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출 지문을 좀 정확하고 그 다음에 좀 꼼꼼하게 확인해서 활용하는 그런 학습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좀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 통합 지문이라는 건 이제 작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이 수능의 신유형의 변화는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변경에 따라서 이 수능에서도 그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체제 변화를 통한 어떤 신유형 출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고, 유형, 지문의 형태는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정보량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읽는 연습이나 이 독해를 하는 연습은 예년에 그 독해 연습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아마 적용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에 따라서 올해도 독서 지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대비를 하고 초점을 둬야 되는 형태는 이 주제 통합 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제 통합 지문은 여러분들이 3월, 4월 모의고사에서 치러서 아마 그 치렀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 가와 나 지문으로 이 독서 지문이 세트로 출제가 된 그런 형태를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그냥 지문의 정보가 좀 긴 그런 지문들이 출제가 된 것에 반해서 이 작년부터 새로이 출제되는 이 주제 통합형 지문에서는 이 통합형 주제에 따라서 가와 나로 조금 세부적으로 지문을 유형화시켜서 지금 현재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와 나의 지문은 큰 주제 안에서 세부적으로 유형화된 뭐 관점이 다른 가와 나로 지문이 출제가 되거나, 또는 가에는 좀 특정한 어떤 주제, 특정한 화제에 대한 지문의 내용을 제시하고, 나에서는 그 특정 화제나 어떤 이론, 개념을 다루고 있는 그 지문을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어떤 정보, 그 다음에 그 특정 화제를 포괄하고, 그 다음에 근거가 되는 그 이론이 되는 상위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지문, 네, 어떤 그런 관점으로 현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고 이 지문을 파악할 때 이 가와 나의 지문은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그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가와 나가 서로 상반된 관점이나 또는 서로 차이가 나는 관점을 다루고 있는 지문이 제시된다라는 유형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가에서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관점을 다룬 지문이 나온다면 나에서는 그 구체적이고 특정한 관점을 다룬 지문을 설명하는 배경, 그 다음에 그 특정한 관점이나 주제를 뒷받침하는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이 제시되는 지문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유형과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제 통합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주제 통합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그런 독해 연습을 병행하는 게 아마 지금 현재 다가오는 6월 모의 평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바람직한 학습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뭐 EBS 연계 교재에서도 이 주제 통합형 지문이라는 영역을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연습할 수 있는 문제와 지문을 제시하고 있으니 그런 관점에서 이 각각의 제시된 지문들을 한 번쯤 정리하고 살펴보는 그런 연습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독서의 중요한 변화와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봤고, 문학은 아까 독서 영역과 마찬가지로 역시 큰 틀에서는 현행 수능의 문학 영역 체제와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문항이 증가했다라는 점이 조금 달라졌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에서 조금 특이했던 점은 이 고전소설을 두 작품 엮어서 5문항 출제했던 점이 조금 특징적인 점이었습니다. 예년에는 이 고전소설이나 현대소설 같은 경우 지문의 정보가 길어서 또는 지문의 정보가 많아서 보통은 한 작품 정도 출제를 하던 게 주요 경향이었는데, 지금 예시문항에서는 이 고전소설을 두 작품을 묶어서 세트 지문으로 출제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점이라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에서도 이러한 어떤 특징적인 지문의 구성이 아마 보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작품의 구성이 6월, 9월 모의평가에서도 계속 지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수능에서도 이 고전소설이 두 작품 이상 묶이는 그런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지문을 읽고 그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6월, 9월 모의평가의 그 지문의 구성을 확인을 통해서 만약에 이런 소설의 작품이 두 작품 이상 묶여서 출제가 된다면 조금 효율적으로 또 신속하게 이 지문의 줄거리나 주요 주제를 또는 사건과 갈등을 파악하기 위한 나름의 감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학습의 어떤 준비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이 문학 작품의 세트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꼭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이 모의평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챙겨봐야 될 부분은 이 동그라미 2번 내용인데요. 이 작품 감상에 필요한 이 비평 자료, 여러분들은 이 보기 자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비평 자료의 정보의 어떤 그 난도나 심화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2022학년도 예시문항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6월, 9월 모의평가에서도 과연 그대로 이어지는지를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보의 그 보기 박스 안에 들어가는 정보의 양도 많아지고, 그 다음 그 보기 정보의 어떤 내용도 조금 이렇게 난도가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그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정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그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 6월, 9월 모의평가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예년과 달리 이 문학 영역에서는 이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될 그런 걱정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이 문학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작품 감상 능력과 그 다음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 이런 훈련들을 평소에 꾸준히 좀 같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변화된 수능에 맞춰서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서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공통 과목에서 변화된 주요 내용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 선택 과목은 여러분들이 화법과 장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중에 화법과 장문은 현행 그 1번에서 10번 번호를 달아서 출제되었던 그 수능 체제의 문항 구성과 또는 지문 구성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예전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습하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기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마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022학년도 예시문항에서 화법 작문의 지문과 문항 구성도 이 동그라미 2번처럼 화법, 그다음 화작 통합 지문, 그리고 작문 이 형태의 출제 경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안내했던 것처럼 기출문항을 중심으로 이 화작의 학습을 한다면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어와 매체도 지금 언어와 매체라는 두 영역이 통합돼서 출제가 되는데, 이 언어는 현행 수능의 문법과 동일한 문항 구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언어와 매체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EBS 연계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 개념을 충실히 공부하고, 이 문항의 형태는 예년의 수능 기출문제와 평가원 모의평가에서 다룬 기출문제 유형들을 꾸준히 살펴보면서 학습을 하면 아마 다른 학습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 문법에 해당하는 언어는 예년 수능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습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 언어와 매체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매체라는 이제 새로운 형태가 원래 출제가 된다라는 점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매체라는 영역을 출제해야 되는 출제자들도 아마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이 매체라는 영역으로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원래 이 매체 영역과 관련해서는 이 평가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출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시문항에서 출제된 이 매체 영역의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는 기존의 화법 작문에 자료 활용 문항 형태가 있는데, 그 자료 활용 문항 형태와 유사도가 높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체 영역에 대한 학습을 따로 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예년 이 화법 작문 기출 문제에서 이 자료 활용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문항을 좀 뽑아가지고 따로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통해서 주요 개념들을 학습하면 이 매체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다가오는 6월 모의평가에서 이 매체 영역을 또 어떤 형태로 출제를 하는지, 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는 내용이 조금 아마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가오는 6월 모의평가에 이 매체 영역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마 본 수능에 대한 중요한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챙겨서 매체는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되는 형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그 기출문제 분석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 생각을 좀 마음속에 좀 간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총 지금 언어와 매체는 11문항이 출제되고 있는데, 문법 5문항, 매체 5문항, 이렇게 이제 산술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그 중에 한 문항은 이 문법하고 매체를 통합한 형태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법하고 매체가 통합된 형태는 예시문항에서는 예전에 작문 영역에서 다루었던 이 고쳐쓰기 문항이 이 언어와 매체 영역의 융합 문항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매체 기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법 작문의 기출 문제 중 이 고쳐쓰기와 관련된 이 문항 형태를 통해서 이 언어와 매체의 융합형 문항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고, 아마 6월, 9월 모의 평가의 문항 형태가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지금 그 출제
출제되었던 수능과 평가와 모의평가의 기출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염려해 두고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공통 과목과 이 선택 과목에서 중요 변화 요소와 그런 부분들을 변화가 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좀 염려하거나 좀 유의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봤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하게 변화되는 건 EBS 연계율이 축소가 되면서 예년에 비해서는 이 EBS의 연계가 약화된다는 점이 아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데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년에는 EBS의 이 연계 방식이 이 직접 연계 방식을 사용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EBS의 연계 방식이 직접 연계 방식보다는 간접 연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예년에 그 EBS 연계 교재를 공부할 때 좀 암기식으로 또 외우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학습을 했던 그런 방법은 올해는 조금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연계교재를 공부하는 방향성이나 방법에 대한 변화를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밑에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문학 영역은 지금 현재 뭐 예년 수능과 비교해 볼 때 예년 수능도 현대시를 제외한 뭐 현대소설이나 그다음 고전산문 그리고 고전시가 이런 영역들은 사실은 간접 연계였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조금 그 예년의 어떤 학습 방법 또는 연계 교재를 바라봤던 그런 자료들을 참고하면 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간접 연계가 되었을 때는 그 연계 교재에 실려 있는 그 작품의 주제나 또는 그 특징들을 요약해 놓은 자료를 그냥 단순히 외워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간접 연계가 확대된다라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스스로 읽을 수 있고 또 연계 교재에 실려 있지 않은 다른 어떤 부분의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떻게 그 내용의 주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 또는 파악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적 측면에서 EBS 연계 교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방법적 측면에서 연계 교재의 작품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용도로 연계 교재를 학습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늘 신경을 써주면 좋겠고, 화법과 작문의 경우에는 이미 문학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출 문제의 문학 유형을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학습을 한다고 하면 EBS 연계 교재를 따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출 문제에서 이미 유형화돼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그 문항 형태를 여러분들이 원래 수능에서도 아마 접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연계 교재에 어떤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연계가 된다라고 우리가 늘 발표를 하고 정리는 하지만 뭐 엄밀하게 따지면 평가원에서 이미 기출된 문항 유형이 EBS 연계 교재에서 또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EBS 연계 교재의 어떤 연계율 축소에 좀 영향을 덜 받는 영역은 이제 화법과 작문일 수 있으니까 기출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특징적인 점은 이 독서 지문, EBS 연계 교재에 이 독서 지문의 소재가 화법과 작문의 소재로 이렇게 연계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독서 지문에 그 사용되었던 여러 지문이나 소재를 좀 반복적으로 읽고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건 아무래도 실제 수능에서 이 화법과 작문의 소재로 그 독서 지문의 내용이 나왔을 경우에는 지문의 친숙도나 또 지문을 읽어가는 어떤 이해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으니까 아마 실제 수능에서 좀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계 교재의 독서 지문이나 이 문학 작품 등을
지문을 한두 번 읽고 학습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수능 칠 때까지 그 지문들을 좀 반복적으로 읽어보면서 어떤 정보와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여러 번 살펴본다면 아마 화법과 작문의 그 소재 연계로 출제가 됐을 경우에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학습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문법은 사실은 뭐 큰 틀에서는 이 문법의 이론이나 규칙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연계교재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문법 개념들을 적절하게 잘 정리해서 좀 암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중요한 점은 이 EBS 연계교재가 이 문법의 어떤 관점을 다루고 있는데, 그 관점이 수능에서 문제의 문항의 답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EBS 연계교재가 이 문법적 개념들을 어떤 관점과 어떤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문법적인 개념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여나 EBS 연계교재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참고할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문법 개념을 공부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문법적 개념은 또 학자들이나 그 교과서나 교재에 따라서 그 개념과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계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관점, 연계교재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에 따라서 각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이 수능의 어떤 답을 찾는데 가장 그 정확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개념을 체계화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문학과 마찬가지로 독서는 지금도 간접 연계라고 볼 수 있죠. 이 독서의 경우는 문항 출제가 지문 정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EBS 연계교재 지문을 그대로 수능에 출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항 출제를 위해서 현재도 소재 정도만 연계를 하고 지문의 정보를 모두 새롭게 구성하는 그런 형식이 올해 수능에서도 똑같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독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계 체감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간접 연계가 확대가 되면 이 독서 영역에서 느꼈던 그 낮은 연계 체감률이 문학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낮은 연계 체감률로 인해서 좀 당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새로운 정보로 구성된 지문이 나온다고 보고 이 독해 연습, 그 다음에 지문의 어떤 유형과 이 소재에 따라서 파악해야 될 주요 정보, 어떤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파악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수능 칠 때까지 꾸준히 독서 지문을 읽고 연습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문학도 EBS 연계교재에 실리지 않은 그런 작품들이 간접 연계로 또는 50%로 축소됐기 때문에 연계되지 않은 50%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문학 작품들이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학도 새로운 낯선 작품, 한 번도 보지 못한 작품들이 출제가 됐을 때 어떻게 내용을 감상하고 그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이 꾸준한 연습과 지문 읽기에 대한 훈련을 열심히 해야 수능에서 조금 효과적이고 유리한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히나 문학 영역에서의 연계 체감률이 떨어져서 많은 학생들이 이 수능의 난도가 또는 수능이 어려워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다가오는 올해 6월 모의평가에 실제 EBS 연계 교재의 연계율이 어느 정도나 되고 50%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연계 체감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거고, 예전에 비해서 연계 체감도가 많이 낮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많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6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낯선 지문과 낯선 작품을 파악하는 연습을 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꼭 아마 신경을 쓰고 새로운 학습 방향을 세울 때 반드시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 독서 지문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에 대한 이 독해력 향상을 위한 연습과 학습이 아주 중요해지는 그런 그 해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하고 주안점을 두면서 아마 학습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6월 모의평가 대비를 위한 학습법에 대한 그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모의평가 대비 수학 영역 학습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원하여고 교사 조경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 영역은 기존의 가형과 나형에서 구분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구성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공통과목으로는 수학 1과 수학 2, 선택 과목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모의평가를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번 2022학년도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공통과목입니다. 공통과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과목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작년 특히 수능 가형 범위에는 수학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미적분을 치게 되니까 수학이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공통과목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학 영역에서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통 과목에 있는 킬러 문항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수학 1의 수열 단원, 수학 2의 미분법과 적분법 단원에서 이 킬러 문항이 출제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단원에 해당하는 고난도 문항을 꾸준히 연습해 두어야겠고 총점 100점 중에 공통과목이 74점, 선택과목이 26점이므로 나중에 표준 점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가중합을 주게 되죠. 그죠? 그래서 공통과목의 표준화 점수에 0.74를 곱하고 선택과목의 표준화 점수에 0.16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같은 원점수를 맞더라도 공통과목 점수가 우수한 수험생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이 결정이 딱 되었다면 같은 과목을 응시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같은 원점수라도 공통 과목 점수가 높은 학생이 좀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이 목표하는 대학과 학과의 과목 지정 여부입니다. 특히 자연계열의 의학계열 및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만 선택할 것을 지정해놓은 학교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자신이 목표하는 대학과 학과의 과목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 또 현재 수험생의 입장에서 목표 대학이나 학과가 과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겠죠. 즉 점수를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기존에 두 차례 치렀던 3월과 4월 학평과 다르게 6월 모의평가에서 선택 과목을 변경하려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미적분에서 확률과 통계로 많이 변경을 할 건데 이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미적분 선택을 했을 때보다 확실하게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한다면 변경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택 과목을 변경하려는 친구들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자. 자, 주로 우리가 6월과 9월에 두 차례 모의평가가 실시됩니다. 통상
6월 모의평가인 경우에는 난도를 측정해 보는 게 목적입니다. 주로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난도의 시험이 출제가 되었을 때 학생들의 점수를 보고 이 난도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문항의 유형을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시행되었던 9월 모의평가의 수학 영역 시험지와 그 다음에 수능의 수학 영역 시험지를 비교해 보면 해당 번호와 그 다음에 문항이 출제된 단원을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호에서 어떤 내용의 어떤 문항이 출제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6월 모평 같은 경우는 수능 전범위는 아니지만 이런 난도 측정을 통해서 올해의 수능 방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응시를 해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상위권 학생 경우는 이제 원점수 92점을 이제 목표로 틀리는 문항 개수를 2개 정도로 설정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고, 중위권 학생의 경우는 원점수 70 이상, 즉 틀리는 문항의 개수를 7개 이하로 설정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상위권 학생의 경우에 공통 과목에서 나오는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단원들에 대해서 많은 연습을 해 두어야 되겠고, 또 중위권 학생의 경우는 너무 어려운 고난도 기출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러한 문제들은 과감히 제외를 하고 나머지 문항들을 확실하게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 같은 데 보게 되면 기존 수능의 문항 번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객관식 21번, 단답형 29번, 30번 수준의 문항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를 충분히 공부해 두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이번 6월 모평에서는 수학 1과 수학 2 이 공통 과목은 전범위이기 때문에 수능 연계교재 중에 수능 특강 수학 1과 수학 2는 반드시 다 보고 시험을 쳐야 되겠다는 거 충분히 유념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등급별 공부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등급 학생, 즉 기존 1등급을 계속 받아온 학생들은 자, 이제 고난도 킬러 문항이 나오는 수학 1의 수열 단원, 수학 2의 미분법 단원, 미적분의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과 적분에 대한 고난도 기출 문항을 꾸준히 연습해주고, 특히 이제 고난도 문항 중에서 자신이 자주 틀리는 문항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그 문항에 사용되는 개념, 공식 등을 정리해주고 제공되는 해설지라든가 또는 다양한 해설 강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풀이를 정리해두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를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 풀이가 접근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문항들은 그런 내용들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쌓아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문항들은 어느 정도 유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 이런 킬러 문항들에 대한 준비만 철저하게 해준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현재 2등급에서 3등급 학생들은 목표를 일단 원점수 80점 이상을 목표로 해서 틀리는 문항의 개수를 최대 5개로 잡아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도가 높은 공통 과목의 객관식 14, 15번, 주관식 22번, 선택 과목의 29, 30번을 제외한 모든 문항을 실수 없이 맞추는 연습을 해 두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난도의 유형의 문항에 대해서 자신감을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능 특강을 활용해서 개념을 정확히 익혀두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고난도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을 충분히 풀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에 집착하지 말고 언제든지 원점수 80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충실히 해둔다면 나중 9월 모의평가라든가 수능 가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서서 1등급에 가까운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현재 4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수능이 단원별로 출제되는 유형들이 거의 이제 정해져 있죠. 그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정리된 기출문제집하고 수능 특강을 통해서 개념,
문제 유형을 충분히 연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 3등급 학생들 설명할 때 언급했던 공통 과목의 14, 15, 21, 22번이라든가 선택 과목에서 28, 29, 30번처럼 난도가 높은 문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을 유형별로 반복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반복 연습. 그래서 여름 방학 전까지 6월 모의평가와 7월 학력평가를 통해서 원점수 70점이 되도록 준비를 한다면 여름 방학과 또 9월 모평, 그 다음에 수능 때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3등급에 도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어려운 문제보다는 정확한 개념과 유형들을 익혀서 특히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레벨 3는 부담이 된다면 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레벨 1과 레벨 2를 확실하게 풀고 그 다음 기존 기출문제 중에서 유형별로 정리해서 아래에서 아까 언급한 그 6개에서 고난도 문항, 6개 정도의 고난도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충분히 연습해 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6월 모의평가 대비 수학 영역 학습법에 대해서 안내하였습니다. 모두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원고등학교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오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국어와 수학과는 달리 영어가 이제 올해 이제 수능 때 바뀔 건데 영어의 이 변화는 조금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려면은 영어 문항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EBS 교재를 직접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출제하는 지문들이 한 8개 정도? 한 7개 정도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EBS 교재의 지문을 직접 활용하는 내용은 없을 거고요. 소재나 이 제재를 활용한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올해 이전에 이미 간접 연계라고 불리는 이러한 연계 방식이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수능은 이러한 간접 연계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리고 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이 자료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일단 1번부터 17번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영어 듣기로 진행되고요. 16번, 17번은 이제 EBS 교재와 관련이 없는 완전 새로운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우린 비연계로 일단 분류를 하고 있어요. EBS도 그렇고 평가원도 그렇고 이 연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체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뭐 거의 내용이 완전 재구성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연계로 보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읽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면은 18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28번 까지는 소재를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EBS 교재에서 다루어진 지문의 내용이 유사한 형식의 지문을 다른 데서 가져와서 출제하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출제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29번, 30번, 31, 32 요런 문제 그리고 중간중간에 몇 개 문제들이 더 있는데 이런 문제 총 7개에 대해서는 EBS 지문을 직접 가지고 와서 그걸 토대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평가원이 지금까지 수능을 내왔었습니다. 물론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소재의 지문을 직접 가지고 와서 비연계 출제도 많이 했고요. 보통 이 비연계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절대평가 1등급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갈리기도 했는데요. 큰 변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 표는 그야말로 선생님이 그냥 생각하기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뭐 거의 없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년 방식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출제된다면은 아무래도 듣기는 간접 연계로 이렇게 연계를 할 것 같고 연계를 하는 걸로 비율에는 집어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계율이 50%로 많이 줄죠. 70%에서 50%로 줄었는데 이 50%를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가 간접 연계 출제될 것인가를 선생님 나름대로 생각을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기존에 간접 연계로 출제했던 지문들을 그대로 간접 연계로 출제를 하고 기존에 직접 연계로 출제했던 지문들을 그냥 비연계 지문으로 가지고 오면은 얼추 57.7% 정도의 연계율이 나오더라고요. 돌려 말하면은 여러분들 대입학
그러니까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지문들은 EBS와 이렇게 간접 연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여러분의 역량이 필요한 빈칸 추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법 어휘, 아니면은 문장 순서 배열하는 문제, 주어진 문장 집어넣는 문제, 이런 문제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이번 바뀌는 수능에서 여러분 원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은 EBS 지문의 내용을 철저하게 학습하는 것보다는 각 문항이 묻고자 하는 그 내용들, 그러니까 글의 순서를 구하라면 글의 순서를 적절한 대명사와 단서를 활용해서 구할 수 있느냐, 빈칸 추론을 풀기 위해서는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빈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우리말로 재구성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선택지에서 적절한 걸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들이 다시 중요해진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내용 잠깐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자료는 간접 연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작년 수능 문제를 잠깐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작년 수능 문제 주제 문제입니다. 23번 문제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보고 지금 뒤에 설명하는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잠깐 스페이스바 누르고 문제 한번 본 다음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Issues of Allocating Unfit Tasks to Humans in Automated Systems라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적절하지 않은 과제를 할당하는데, 누구에게 할당하냐면은, 인간에게 할당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자동화된 시스템 안에서. 근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걸 평가원에서는 요 EBS 지문과 간접 연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문은 여러분이 또 한번 살펴보고 올까요, 그러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한번 살펴보고 옵시다. 네. 이 지문은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에서 무언가 결핍된 게 있는데, 뭔가 잘 안 되고 빠져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기계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이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접 연계가 되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기계와 인간 간의 어떠한 관계라는 큰 제재를 제외하고는 지문이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어 영역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글을 읽고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그게 가장 중요해진다는 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전략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영어 지문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영어 지문은 두 가지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글의 소재,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읽은 다음에는 이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가치 판단,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문장을 읽고는 그 가치 판단에 대한 부연 설명, 이걸 갖다가 좀 전문적인 표현을 쓰면 컨트롤링 아이디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걸 잡아주는 연습, 요약해서 세 문장을 읽고 글의 주제가 무엇이 어떠하다를 잡아주는 걸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BS 지문의 내용들을 달달달 이 해설지를 보고 외운다기보다는 새로운 지문을 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키우는 게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나아가서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등급, 3등급인 친구는 2등급이 되고 싶을 거고 2등급인 친구는 안정적인 1등급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떤 유형의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많은 친구들이 듣기를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듣기가 완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2등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점을 반드시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고, 2등급이 되는 친구도 안정적인 2등급을 다지려면은 여기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6번, 7번, 9번, 11번에서 15번까지 얘네들은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듣기의 빈칸 추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대화 응답 문제는 선택지도 영어로 나오고 굉장히 선택지가 좀 추상적인 내용들이 가끔씩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문제를 틀리게 되고, 이 듣기 문제는 한 문제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틀렸을 때 뒤에 오는 후폭풍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린다는 거,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이 꾸준히 연습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등급 정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 1번 듣기 대비입니다. 그리고 2등급인데 좀 안정적이지 못한 친구들, 밑에 자료를 쌤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중위권이거나 하위권인 친구들도 듣기 문제, 요 문제들이죠, 요 문제들. 요 문제들을 대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교재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문제가 잘 출제되어 있으니까 EBS 수능 영어 듣기, 그걸 사용해가지고 혹은 수능 완성을 사용해가지고 듣기 이 유형들 대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옅게 되어 있는 이 주제 제목 문제는 2등급인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2등급을 다지려면 꼭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못 올라가는 친구들이 대부분 어디서 틀리냐면은 이 함축적 의미 문항에서 문제를 많이 틀리고 있거든요. 함축적 의미 문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결국 이 유형도 대의 파악 유형. 그러니까 글의 주제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이라는 걸 잊지 말고 글의 주제 첫 세 문장을 읽고 무엇이 어떠 하다를 잡아주는 연습부터 차근차근 하고 나중에 9월 모의평가쯤 되어서 다양한 함축적 의미 문제를 풀면서 좀 전략을 갖추는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붉게 되어 있는 친구는 불완전한 1등급 친구들이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유형이에요. 최근 들어서 빈칸 추론이 어렵다고 자꾸 패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빈칸 추론이 일반적으로 3점 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를 이렇게 넘겨버리고 여러분들 94점을 만점으로 문제를 풀면은 정말 실수 2개만 하면은 그야말로 1등급을 놓쳐버리는 결과가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33번, 34번 빈칸 추론도 6월 모의평가 때는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본을 다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묶어가지고 풀면은 묶고난 어법 포인트가 반복된다는 걸 여러분이 눈치를 채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기준으로 한 10개는 정도 묶어가지고 풀고 해설지를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세요. 해설지에 굉장히 많은 공력을 기울이거든요. 해설지에 나온 표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학교에 계신 선생님께 해설지에 적힌 문법적 용어가 어떤 뜻인지를 질문해서 반드시 그 문법 포인트들을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네,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는 내용들을 이렇게 듣기 영역, 읽기 영역으로 나눠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뒀어요. 이건 여러분이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바뀌는 수능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어휘가 될 것 같아요. 최근은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접했던 연구가 있는데 학생들이 영어 지문을 어렵게 느끼는 순서가 뭐냐면은 생소한 소재의 지문이 출제되었을 때 굉장히 어렵게 느낀다고 해요. 첫 번째로 배경 지식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두 번째로는 생소한 지문에 나오는 어휘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글을 읽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간접연계가 본격화되면서 여러분이 한 번도 못 본 지문이 시험장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시험장에 있는 지문의 어휘가 너무 어려우면은 절대평가를 이렇게 채택한 이유가 없어지겠죠. 너무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의 1등급 친구들을 확보를 해줄 필요가 있을 텐데 영어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서 난이도를 조절하느냐? 이거 선생님 생각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어휘를 알고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잠깐 봤던 지문으로 돌아가면은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collaborative라든지 assign 아니면은 automated 이런 단어는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은 그냥 툭 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어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allocate 같은 것도 조금 어려운 수준의 어휘일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도 수능 대비하는 친구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어휘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어휘들이 막히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어휘를 다지는 것. 그게 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특강 어휘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온 어휘를 먼저 다지면은 여러분들 내공이 좀 생길 것 같고요. 상대평가 때는 특히 어휘가 어려웠으니까 절대평가 시작된 이후, 그러니까 3년 정도의 평가원 6월, 9월 수능 문제를 가지고 어휘를 정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들 혼자 읽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네, 여기 있는 것 다 X예요. 다 X. 그러니까 다양한 단어장 보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푸는 문제집이 단어장이 되어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다른 단어장을 외우고 있다. 이거는 지금 노력이 2개로 나뉘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문제집에 지문을 읽은 다음에 거기 나오는 어휘를 정리한다는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당연히 at A부터 Z까지 이렇게 읽을 필요는 없겠죠. 지문 보면서 모르는 동사, 형용사 위주로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반의어, 동의어까지 정리하면 너무 힘이 빠지니까 여러분이 처음 봤던 그 어휘 모른다. 그게 동사고 형용사다. 그럼 반드시 그거부터 챙기고 간다. 그거 안 챙기면 여러분 다시 와서 그 단어 볼 일 없거든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잖아. 지금 안 해오면 안 해온다는 거. 그리고 단어장 만들면서 예쁘게 꾸미는 친구들인데 특히 여학생들 지금 색칠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영어 지문을 읽는 거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 거기에다가 바로 단어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은 지문 바로 밑에 우리말 뜻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복습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눈이 그 밑에 있는 한글 뜻을 보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게 되죠. 아, 내가 이 단어 뜻 알고 있구나. 근데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형광펜만 칠하고 뜻은 밑에 잘 안 보이는데 써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문을 다시 훑으면서 형광펜이 있는 단어는 내가 몰랐던 단어니까 다시 한번 뜻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락을 굉장히 강조하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계신데 기초적인 어휘가 없으면은 맥락을 쓸 수가 없다는 것도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 도식화된 게 아주 여러분들 단어 암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 단기 기억에 7개 정도의 정보밖에 저장을 못한대요. 여러분에게 영어 단어는 처음 본 어떤 정보니까 7개 정도의 정보가 들어왔으면은 반드시 한번 리허설, 복습을 해줘야겠다, 그죠? 그래서 단어를 7개 단위로 끊어서 다시 한번 돌려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보는 단어 복습할 때 이야기해요. 단어를 봤어요. 근데 단어를 발음할 줄 알아야 돼요. 발음할 줄 모르면 단어가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쓰는 것보다 입으로 발음을 중얼중얼 빨리 5번 정도 해보는 걸 더 추천하는데 그건 학습자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발음을 모르면은 발음을 확인을 하세요. 메리엄 웹스터라는 영영사전을 쓰면 영어 능력이 더 많이 늘겠죠. 다른 영영사전도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영어가 좀 부담스러우면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사전을 써도 발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단어 발음을 확인한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우리말로 발음 뜻을 쓰세요. 그냥 옆에 발음을 소리 나는 대로. 그러면 이제 뜻을 알 차례입니다. 그죠? 뜻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니까 형광펜을 칠합니다. 칠한 다음에 사전적 뜻을 파악을 하세요. 여러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이 가장 대표적인 뜻이니까,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그 단어의 첫 번째 우리말 뜻만 일단 정리를 해 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예문을 확인을 해야 돼요. 예문을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단어 뜻이 붕 뜨는 느낌이에요. 외웠는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보면 그 단어가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문을 확인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으로 단어가 해석이 당연히 되겠죠. 방금 전에 뜻을 봤으니까. 근데 해석이 안 되면 다시 뜻을 보세요. 그리고 예문 보면은 해석이 돼야겠죠. 그러면은 다음 단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를 보고 이런 식으로 7번을 반복한 다음에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그 7개 단어 뜻 중에 형광펜 칠해진 단어의 뜻이 뭔지를 한번 상기하고, 그리고 8번째 단어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단어를 빠르게 스키밍을 하면은 여러분들 기초적인 어휘들은 조금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굉장히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3가지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EBS 지문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듯이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보단 매일 꾸준히 새로운 지문을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새로운 지문을 접할 때 기출문제만큼 좋은 지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출풀이를 아직 안 한 친구라면은 기출풀이를 하는 쪽으로 해서 새로운 지문을 꾸준히 접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본적인 어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장을 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지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핵심적인 동사, 형용사가 있으면 반드시 짚고 지나간다. 그걸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세 번째, 여러분들 등급별로 꼭 대비해야 되는 문항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에 맞춰서 여러분이 나는 2등급 중위권인데 여기 있는 유형은 언제든지 맞출 수 있어.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그 위의 단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한된 시간 안에 좀 더 효율적으로 원하는 등급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쪼록 잘 대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영어 1등급 안정적으로 맞아서 수시 모집 준비하는 친구는 최저 등급 잘 맞춰서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정시 준비하는 친구는 영어 때문에 감점이나 이런 불이익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바라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였습니다.